지연아, 괜찮다고 말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엄마, 저는 더러워졌어요. 그들이 저한테 누가 우리 지연이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제2그룹. 면접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놈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자세히 말해, 지연아. 엄마, 저 죽고 싶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가 살아있는 한 너는 죽으면 안 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야기로 여는 하루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아침 7시, 서울 변두리 작은 주택가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죠. 73세의 나이에도 군인처럼 정확한 기상시간을 지키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간 군수사령부에서 일했던 그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방을 정리했어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군인 같은 노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였죠. 말수는 적지만 정갈한 성품으로 이웃들 사이에서도 존경받고 있었어요. 아침 6시, 영자는 운동복을 입고 집 앞 골목을 산책했습니다. 30분간의 산책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일과였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영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거든요. 영자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김순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영자보다 2살 많은 순자는 동네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영자는 짧게 인사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하나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혼자 살면서 식사는 늘 간소했어요. 예전 같으면 딸 지연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을 텐데 지연이가 독립한 후로는 이렇게 혼자 먹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휴대폰 벨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외동딸 지연이었어요. 27살 지연은 영자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응, 지연아. 벌써 일어났구나. 영자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겼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영자였지만 지연과의 통화만큼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졌죠. 엄마, 큰 소식이 있어요. 제2그룹 인턴에 합격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제2그룹,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영자는 딸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설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이니? 우리 지연이가? 영자의 목소리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딸의 기쁜 소식만큼은 영자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면접 잘 보면 바로 정직원이래요. 이제 엄마 고생 끝이에요. 엄마가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지연의 말에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군무원 월급으로 딸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기억,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것저것 아껴가며 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고생이 뭐가 고생이야. 내가 건강하고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지.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이제 엄마한테 좋은 것만 해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면접 준비 열심히 해라. 통화를 마친 영자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이제 정말 안심이었어요. 그동안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영자는 아침 식사를 마저 하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뉴스에 이어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제2그룹 장승호 전무이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와 함께 40대 중반의 남성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장승호, 제2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영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차분하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텔레비전 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아직도 저놈이 살아서 방송을 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영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장승호는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 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승호의 말이 들려올 때마다 영자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윤리적 가치? 투명한 경영? 영자에게는 모든 것이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영자는 리모컨을 주워들고 텔레비전을 껐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에서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그 회사에. 영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2그룹 그리고 장승호. 그들과 연결된 과거의 기억들이 영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 영자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면접 날이었어요.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불교도는 아니었지만 딸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다녀올게요. 지연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우리 지연이 실력이면 충분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각종 자격증도 많이 취득한 상태였어요. 영자는 딸을 믿었습니다. 오후 5시, 영자는 시계를 보며 딸을 기다렸어요. 면접이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지연이라면 면접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을 텐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면접이 길어졌거나 뒤풀이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지연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지연아, 어떻게 됐어? 영자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마치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연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영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문 열어. 영자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아, 제발 문 열어. 엄마한테 말해봐. 한참 후에야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영자는 딸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지연은 끝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묻지 않았어요. 딸이 준비가 되면 말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뒤척이는 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면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틀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 욕실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영자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영자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영자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지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자살 시도에 대한 조사 차원 것이었어요. 혹시 최근에 딸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면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실은 저희가 조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2그룹과 관련된 건데요. 경찰관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익명으로 신고된 증거물입니다. 딸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영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제2그룹 면접장에서 지연이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면접관들이 지연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배경에는 흐릿하게 웃고 있는 장승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 짐승들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순진한 지연을 농락했습니다. 영자는 USB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래전 군수사령부에서 일할 때의 차갑고도 단호한 표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장승호와의 악연, 그리고 지금 딸에게 벌어진 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젠 내가 끝내줄게. 영자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30년간 군수사령부에서 일했던 김영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린 것입니다. 병원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영자는 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말이죠. 지연아,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내가 당한 치욕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영자의 속삭임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시작되는 것은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지연이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영자는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영자는 딸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어요. 향하는 곳은 집 근처 창고였습니다. 군무원 시절 자료들을 보관해둔 곳이었죠. 창고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영자는 정확히 찾는 물건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함을 열자 30년 전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할 때의 인사기록, 연락처, 그리고 비밀 보고서들이었어요. 강일수, 영자는 한 명의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일수, 전직 헌병대장 출신으로 76세인 그는 영자가 군무원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영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 강일수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연락이 닿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걸자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일수였습니다. 일수야, 나야. 김영자. 영자? 김영자가 맞나? 세상에 얼마만이야. 강일수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직설적으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만나자. 급한 일이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이틀 후, 영자와 강일수는 서울 시내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강일수는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강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간단히 근황을 이야기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2그룹 알지? 물론 알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회사 아닌가. 그 회사 장승호라는 놈이 내 딸을 망쳤어. 영자는 지연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일수야, 나 혼자서는 안 돼. 도와줘. 영자의 부탁에 강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연인이었지만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영자야, 그때 일도 아직 해결 못했는데. 강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이라는 것은 1970년대 제2그룹 창립자 장 회장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당시 젊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군과 재계의 커넥션으로 은폐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못다한 일을 이제라도 끝내자.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일수는 영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처절했던 눈빛이 여전했어요. 알겠어. 도와주지. 강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 일수야. 그런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상대는 대기업이야. 내가 계획이 있어. 먼저 제2그룹 내부로 들어가야 해. 영자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청소용역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서 내부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73세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고? 의심받지 않을까? 오히려 의심하지 않을 거야.
누가 73세 할머니를 경계하겠어? 게다가 요즘 고령자 취업이 늘고 있잖아. 영자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강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내가 경찰 출신이니까 내부 정보 수집을 도와줘. 특히 과거 사건 기록들 말이야. 강일수는 헌병대장 출신답게 여전히 경찰 내부에 인맥이 있었어요. 은퇴한 동료들이지만 정보 수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제2그룹 계열사 청소용역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영자의 나이를 보고 망설였지만 성실해 보이는 인상과 군무원 경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할머니, 일이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영자의 대답에 면접관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영자는 제2그룹 본사 청소용역 직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영자는 새벽 5시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보다 일찍 와서 건물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벌써 오셨네요? 팀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에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좋더라고요. 영자는 청소를 하며 건물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장승호의 사무실 위치, 인사팀 위치,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회사 내부 소문, 인사이동, 그리고 장승호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장 전무님 요즘 예민하시더라.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봐. 인사팀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이런 대화들이 영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작은 노트에 메모를 적었어요. 장승호 제2그룹 본부 15층 인사팀장 이소영 12층 경비팀장 윤상필 1층 3년 전 실종된 인턴 2명 강남 사택비동 CCTV. 영자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73세 할머니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그들의 심장부로 파고 들어간 것이었어요. 30년 전 못다한 복수와 딸을 위한 정의, 두 가지 목적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영자가 제2그룹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73세 할머니 청소부는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와서 늦게 퇴근하는 성실함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젊은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영자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더 고생하시죠. 하지만 영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청소를 핑계로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자는 15층 장승호의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장승호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영상들 완전히 처리됐나? 절대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영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몰래카메라 영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사팀장한테도 입단속 확실히 시켜.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받으면 안 돼. 영자는 조용히 복도를 이동하며 더 자세히 들으려고 했습니다. 3년 전 일도 마찬가지야. 그때 실종된 애들 가족들이 아직도 찾고 있다던데 절대 우리와 연결되면 안 돼.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3년 전 실종된 인턴들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경비팀장한테 말해서 CCTV 기록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해. 강남 사택 비동 쪽은 특히 주의하고. 강남 사택 비동. 영자는 이 정보를 노트에 적어두었던 곳이었어요.
장승호의 통화가 끝나자 영자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강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수야,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 뭔데? 강남 사택 비동에 뭔가 있어. 그리고 3년 전 실종된 인턴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강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조사해 본 결과 그 인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강남 사택이야. 정말? 응.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 인사팀장 이소영이 사실 내부 공모자야.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 몰카 영상을 유출한 건 이소영이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한 거지. 이 정보는 영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이소영을 통해 더 많은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영자는 이소영의 사무실 근처를 더 자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이소영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최근 들어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소영은 깜짝 놀라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 김할머니. 괜찮아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시면 저도 딸 하나 키운 엄마라서 말이에요. 영자의 따뜻한 말에 이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 만약에 회사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일이요? 그냥 가정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요? 영자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옳지 않은 일이라면 바로 잡아야죠.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해요.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강일수와 만났어요. 이소영이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럴만해. 내가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입을 연 사람들이 모두 회사에서 쫓겨났거든.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강남 사택 비동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야근하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경비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경비팀장 윤상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그 할머니 말씀이죠? 그냥 평범한 청소부 같은데요. 영자는 몸을 숨겼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이소영 팀장이 요즘 좀 이상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영자의 정체가 의심받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소영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청소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척했어요. 김할머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젊은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네. 오늘 청소할 곳이 좀 많아서요. 고생이 많으세요. 조심히 가세요. 직원이 지나간 후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는 노트에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이소영 마이너스 내부 공모자, 양심의 가책 강남사택 비동 마이너스 3년 전 실종 인턴들과 영광경비팀장 윤상필 마이너스 장 회장과 직접 연락 감시받고 있음 마이너스 조심해야 함. 영자는 지연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딸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영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위험이 커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영자의 조용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제2그룹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영자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동료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 팀장님이 찾으신다고 하네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김영자 씨, 앉으세요. 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한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컴퓨터 로그를 확인해 보니 김영자 씨 출입카드로 평소 청소 구역이 아닌 곳에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영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청소하다 보면 이곳저곳 다니게 되잖아요.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부터 다른 구역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수야, 뭔가 잘못됐어. 의심받기 시작했어. 영자야, 나도 이상한 일이 있어. 어서 만나자. 두 사람은 서둘러 만났습니다. 강일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자야, 큰일 났어. 우리가 확보한 증거 파일들이 사라졌어. 뭐라고? 어젯밤에 내 집에 누군가 침입했어. 컴퓨터에 저장해둔 자료들이 모두 삭제됐고 중요한 문서들도 없어졌어.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계획이 발각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은 정보들이, 다행히 내가 따로 백업해둔 게 있어.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졌어. 강일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영자야, 더 심각한 건 경비팀장 윤상필이 사실 장 회장의 사위라는 거야. 뭐라고? 내 후배가 조사해 본 결과야. 윤상필이 장 회장 딸과 결혼했어. 그래서 장승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던 거야. 영자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움직임이 감시받았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조심해야 해. 영자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노트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강일수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강일수 씨 아시죠? 큰일 났어요. 이웃이 급하게 달려와 알려줬어요. 영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강일수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오래된 친구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영자는 강일수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일수야, 정신 차려.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하지만 강일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다음 날 영자는 출근하지 않고 강일수의 사고 현장을 조사해 보았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영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근처 상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강일수를 친 차량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번호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들이 강일수를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회사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할머니, 혹시 들으셨어요? 인사팀 이소영 팀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대요. 갑자기요?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표 내고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말이에요. 영자는 불안해졌어요. 이소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소영의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이웃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누구 찾으세요? 한 이웃이 물었어요. 이소영 씨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 그분이요? 어젯밤에 급하게 짐 싸서 떠났어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자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어요. 이소영이 도망친 것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그들을 따돌렸어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강일수를 다시 보니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일수야, 당신도 내 가족이었어. 이제 혼자라도 끝내야지. 영자는 강일수의 손을 꽉 잡고 다짐했어요.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어요. 할머님, 환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이걸 간직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간병인이 건넨 것은 작은 수첩이었어요. 강일수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첩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완 사건 파일 마이너스 은행 대여금고 237번 경비팀장 윤상필 장회장 사위 1987년 사건 잔거 보관소. 고마워, 일수야. 이제 내가 마저 해낼게. 영자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병원을 나섰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강일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를 완성해야 했어요. 다음날 새벽 영자는 강일수의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237번. 30년 전부터 보관되어 있던 비밀 파일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대여금고를 이용하시려면 신분증과 열쇠가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영자는 강일수의 수첩 안쪽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 열쇠의 주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제가 대신 와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영자는 곤란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의식불명 상태예요. 가족도 저뿐이고요. 영자는 거짓말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그렇다면 병원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영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때 은행 근처에서 강일수와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부탁이 있어요. 영자는 그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물론 진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서류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자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1시간 후 영자는 마침내 대여금고를 열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1987년 제2그룹 성범죄 사건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사진, 그리고 가해자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영자의 이름도 그 피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자 당시 23세 마이너스 군무원 시절 장 회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영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다시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군무원으로 일하던 그때 장 회장으로부터 당한 굴욕적인 일들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 밀려왔어요. 그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고해도 묻힐 것이 뻔했고 생계를 위해서는 직장을 잃을 수 없었거든요. 어린 딸을 혼자 키우던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파일을 더 넘겨보니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군과 재계의 커넥션으로 모든 것이 은폐되었고 피해자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총 15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아무도 정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영자는 깨달았어요. 장 회장이 저지른 범죄들, 그리고 현재 장승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파일 맨 뒤에는 강일수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우리가 젊었을 때 못 막은 일들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내가 당한 일도 다른 피해자들이 당한 일도 모두 기록해뒀어. 이제 세상에 알려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강일수는 30년 동안 이 모든 증거를 모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자를 위해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침묵하지 않았어요. 영자는 모든 파일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됐어요. 곧 집에 갈게.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얘기할게. 사랑한다. 집에 도착해서 영자는 지연과 마주 앉았어요. 이제는 딸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과거에 너와 비슷한 일을 당했어.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엄마도요? 응.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가 반드시 그들을 멈춰 세울 거야. 영자는 지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자신의 과거, 강일수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지연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는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돼. 엄마 혼자서는 안 돼요. 저도 당사자잖아요. 영자는 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딸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를 믿어줘.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영자는 파일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범죄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로비, 그리고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는 방법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정의로운 싸움이었어요. 이건 내 싸움이자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어. 영자는 강일수가 남긴 연락처 목록을 확인했어요. 믿을 만한 기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정직한 검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30년 전 좌절되었던 정의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제2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강일수의 연락처 목록에 있던 탐사보도 기자 김민호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그는 30년간 권력형 비리를 추적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들이 정말 진짜인가요? 김민호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30년간 묻혀있던 문서들의 분량만으로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세상에 알려주세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제2그룹인데 안전은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김민호 기자는 자료를 검토한 후 방송국 사장과 긴급회의를 했어요. 자료의 진위성을 확인한 후 기자회견 당일 생중계로 폭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영자는 지연과 함께 병원에 있는 강일수를 찾아갔어요. 일수야, 오늘 모든 게 끝나. 내가 30년 동안 준비한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거야. 강일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영자는 그가 들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이제 우리가 당당해질 차례야. 엄마,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안 돼. 너는 여기서 강아저씨를 지켜줘. 영자는 딸을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어요. 오후 2시 제2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승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있게 단상에 올라섰어요.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2그룹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승호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질문을 준비하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영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73세 할머니의 등장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승호는 영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왜 기자회견장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최근 제2그룹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호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민호 기자가 일어났어요. 전무님, 그렇다면 이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갑자기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지연이 면접에서 당한 굴욕적인 장면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누가 허락도 없이. 장승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제2그룹이 저지른 성범죄와 은폐 공작의 전모를 담은 문서들입니다. 김민호 기자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장 회장의 과거 범죄부터 현재 장승호의 범행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한 것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영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가 제공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73세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회사 창립자 장 회장에게 피해를 당한 김영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 딸이 저 남자에게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장승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할머니가 뭔 소리를 하는 거죠? 당장 내보내세요. 3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제 딸까지 건드린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영자는 단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비팀장, 이 할머니를 당장 내보내. 하지만 경비팀장 윤상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시간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승호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자료들은 거짓입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를 모함하려는 음모입니다. 장승호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구체적인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3년 전 실종된 인턴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민호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겁니다. 장승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장승호 씨, 성폭력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장승호가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장승호는 체포되었어요. 실시간 방송으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죄, 절대값 치르게 할 겁니다. 영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로 답했어요. 그 한마디에는 30년간 참아온 분노와 한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해외에 있던 장 회장은 뉴스를 보고 급히 도피를 시도했지만 이미 인터폴의 수배망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제2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관련 임직원들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5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영자의 뒤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말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2그룹 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난리였고 장승호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 회장도 해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영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연일 제2그룹 사건이 톱뉴스였습니다. 제2그룹 관련 피해자들이 추가로 신고를 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의 용기 있는 고발로 다른 피해자들도 침묵을 깨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지연이 전화를 받고 알려줬어요. 강아저씨가 깨어나셨대요. 영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이던 강일수가 드디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자와 지연을 보고 강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영자야, 내가 해냈구나. 강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같았어요. 일수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못다한 일을 마침내 해냈어. 영자는 강일수의 손을 잡았어요. 뉴스 봤어. 전국이 다 알게 됐더라.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고마워, 일수야. 내가 모아둔 자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강일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이 괜찮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이제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2달 후 영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영자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영자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오늘 첫 번째 상담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영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젊은 여성의 긴장이 조금 풀어졌어요. 선생님, 저도 회사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혼자가 아니에요. 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빠도 보람 있어. 내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영자의 용기를 보며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지연아, 용기라는 건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야. 누구나 가지고 있어. 다만 꺼내는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반년 후 영자는 강일수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강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영자와 함께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30년 전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네. 그러게, 그때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더 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젊은 직장 여성들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자는 그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젊은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게,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그날 밤 영자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군복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군무원 시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옷을 다리며 영자는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젊은 시절 당했던 굴욕,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힘든 세월,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순간까지.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벽에 걸린 액자에는 영자가 직접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자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일수야, 지연아,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아, 우리가 해냈어. 영자의 속삭임이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상담소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73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밝았습니다. 김영자, 오늘도 힘내자. 영자는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집을 나섰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의 물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영자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힘차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